네, 김은지의 뉴스인 두 번째 코너는 당선 레이더입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반드시 알아야 될 뉴스와 인물에 대해서 깊이 있게 탐구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다시 이탄희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의원님. 네, 이탄입니다. 예,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시간을 내주셨는데요. 사안이 워낙 또 중대하다 보니까 이 이슈를 가장 깊이 있고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라서 다시금 모셨습니다. 네. 아니, 진짜 이 양승태 1심 판결 전부 무죄잖아요. 그렇죠. 네. 한 줄 평을 좀 먼저 좀 해주시겠어요? 저는 뭐 한마디로 그럼 귀신이 시켰다는 말이냐 이런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 판결문을 다시 봐도 재판 개입이 있었다, 명백한 재판 개입이다 이런 표현이 판결문 곳곳에 등장을 해요. 이런 일 있으면 안 된다. 근데 양승태 대법원장은 몰랐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가 시킨 건가요? 그러니까 법원 행정처가 재판 개입을 했는데 법원 행정처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비서 조직이거든요. 30명 정도의 비서인 판사들을 모아놓은 비서 조직이고 저도 거기에 인사발령을 받아서 갔다가 이제 부당한 업무 지시를 보고 사직서를 제출했던 건데요. 제가 그리고 이의 제기했던 부분들은 컴퓨터 포렌식을 통해서 다 사실인 게 확인이 된 상태고, 그런데 그 30명의 비서 판사들이 양승태 대법원장 몰래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재판 개입을 했다. 그게 가능한가요? 그랬다가 양승태 대법원장이 나중에 알게 되면 그걸 어떻게 감당하려고요? 이건 상식에 반하는 판결이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판 개입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법농단이 없었다라는 논리가 사실 뭘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언론이 만들어낸 거죠. 재판 개입이 있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몰랐다. 이게 이제 판결 내용인데, 더 나아가서 일부 보수 언론 일각에서는 사법농단 없었던 거 아니야? 이렇게 그냥 억지로 그냥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거죠. 다음날 조선일보 일면 제목이 그랬습니다. 말씀처럼 사법농단 없었다. 양승태 47개 혐의 모두 무죄라고 하는 건데요. 그럼 이게 어떤 사실관계가 정확하지 않은 거죠? 양승태 대법원장이 무죄일 뿐이지 재판 개입으로 피해를 받은 피해자들은 여전히 있잖아요. 재판 개입도 있었고, 지금 대표적으로 강제징용 피해자 할아버지 할머니들 같은 경우에는 그 유족들하고 같이 지금 민사소송도 제기 중입니다. 그러니까 재판 개입으로 인해서 정당하게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받았어야 될 승소 판결을 보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신 분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렇게 재판을 일부러 지연시키고 했던 그 과정들이 이번 양승태 대법원장 판결에서도 다 인정이 됐어요. 임종원 차장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그 판결을 피해자들이 빨리 승소하지 못하도록 지연시키기 위해서 외교부랑 소통을 하고, 그 다음에 좀 피해자들의 반대쪽인 일본 기업을 대리한 김현장 변호사를 양승태 대법원장이 몇 번이나 접견을 하면서 그 외교부 쪽에서 압박을 넣어야 되는데 이게 잘 돼야 되는데 잘 안 되고 있다. 잘 되겠지. 이렇게 양승태 대법원장이 얘기한 것들 다 확인이 된 거거든요. 피해자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돌아가신 분들 지금 소송도 하고 있고. 그런데 어떻게 사법농단이 없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양승태 대법원장이 설사 이 1심 판결대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사법농단이라고 하는 사건은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걸로 인한 피해자들도 여전히 있는 것이고. 이번 1심 재판에서도 재판 개입 여부는 있었다라고 나오는 건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왜 이렇게 보도한다고 보세요? 사실 사법농단 사건 불거졌을 때부터 의원님은 또 이제 특정 언론의 보도 태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시는 걸 제가 많이 봤었었는데. 네. 억지 쓰는 거죠. 네. 억지 쓰고 이렇게 해서 덮고 싶은 거겠죠. 그런데 이제 사법농단 사건은 이미 공적으로도 저는 확인이 됐다라는 거를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임성근 판사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했잖아요. 그 탄핵 소추한 사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탄핵 결정을 했는데, 물론 거기서 다수 의견은 임성근 판사가 중간에 퇴직을 했기 때문에 각하다 이런 취지의 의견을 냈지만, 실체 판단으로 나아간 재판관은 전원 다 이 사건은 중대한 헌법 위반이고 다시는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판시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결정문에 그대로 남아있고, 이 결정문은 영구 보존되는 문서입니다. 그래서 사법농단의 실체가 있었다는 거는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이미 공적으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오히려 사법농단 실체 없었다, 이게 허위 보도죠. 허위 보도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가장 문제 삼고 있는 가짜뉴스라는 키워드가 생각이 나는데요. 네. 예. 형사 사건을 게다가 이제 검찰이 수사하고 기소하고 공소 유지 의무까지 지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한동훈 3차장이 맡았던 사건인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사건은 대법원의 수사 의뢰로 진행됐다.
라는 식의 이야기로 하고 있는데요. 맞는 말인가요? 뭐 그거는 제가 모르는 일이지만 결국 그래서 본인은 꼭두각시였다는 겁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었다는 건가요? 그럼 본인이 지금까지 수사해서 기소했던 수많은 사건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건가요? 그런 무책임한 발언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사건은요, 사실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도 비판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사실은 비판했던 사람 중에 하나고요. 검찰 수사에 대해서요? 그렇죠. 저는 이제 무엇보다 더 초지일관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사법농단 사건에 대한 적절한 해결 방식은 판사 탄핵과 징계다. 왜냐? 이건 헌법 위반이기 때문에 헌법 위반이고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우리가 상상도 못해서 형법에 이런 거 금지한다라고 미리 법도 못 만들었다. 그러니까 전공법으로 탄핵 책임, 징계 책임을 묻는 것이 맞는 것이지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은 돌아가는 길이고 오히려 좀 쟁점을 왜곡할 수 있다라고 저는 얘기해온 입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은 판결 자체가 납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문제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판결이 정당화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심지어는 검찰이 항소하면 안 된다라는 일부 목소리까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1심 판결이 무죄가 났으니 더 이상 사법부를 괴롭히지 마라.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양승태를 괴롭히지 말아달라라고 하는 얘기죠. 사법부가 아니라. 그렇게 되면 이제 면죄부를 달라는 거죠. 양승태 면죄부 좀 주세요. 덮어주세요. 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항소 포기하면요. 그건 저는 검찰의 항소 포기 자체가 아주 권한을 남용한 것에 불과하다. 남용한 것이 될 것이 분명한 게요. 지금 하급식 판결들이 서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사법농단에 관련돼서요? 그렇죠. 예. 대표적으로 이규진 판사 판결을 보면요. 이규진 판사가 지금 인사와 관련돼서 판사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사건에서는 양승태 대법원장과 공모한 걸로 판결문에 적시가 돼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공모한 게 인정된 명백한 증거도 있습니다. 그 이규진 판사의 업무 수첩에 보면 대법원장에게 보고했다. CJ 보고 그리고 가로 열고 강경대응 주문 이렇게 써 있는 업무 수첩이 나왔어요. 그렇게 공모했다고 인정돼서 유죄 판결을 받은 판결도 지금 있고 이번 양승태 대법원장 1심 판결처럼 공모 안 했다. 몰랐다 양승태가 그것도. 그 업무 수첩 적어놓은 거는 잘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난다고 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결한 것도 있고 두 개가 지금 동시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통상적인 업무 처리 절차라고 하면 항소를 해서 상급심에서 뭐가 맞는지 결판을 내야 되거든요. 근데 항소를 포기한다? 그럼 명백한 권한 남용이죠. 그냥 양승태 봐주세요. 이런 이야기 하는 거에 불과합니다. 아니 이 사건의 본질이 결국 뭔지를 짚는 게 사실은 이 보도를 잘 보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누구보다 이 사건에 가장 깊이 있었던 분이신데 이 사안의 본질이 좀 뭔가요? 이 사안의 본질은 재판받는 당사자들을 국가가 배신한 행위입니다. 법원이 배신한 거예요. 진짜 피해자는요. 재판받은 국민들이지 양승태가 아닙니다. 양승태는 지금 마치 자기가 피해자인 양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데요. 검찰과 양승태 사이의 싸움은 그냥 기득권들의 싸움입니다. 가짜 싸움이고요. 진짜 피해자는 재판 거래, 재판 개입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강제징용 피해자들, KTX 승무원들, 그리고 세월호 7시간 판결과 관련돼서 입막음을 당한 언론인, 또 세월호 유가족들, 이런 분들이 피해자인 거예요. 근데 그분들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지 않고 엉뚱하게 양승태와 검찰의 싸움, 마치 게임인 것처럼 그래서 누가 이겼는지 졌는지 이거 편들고 있는 이런 모습 정말 답답하고요. 지금이라도 정신 차렸으면 좋겠어요. 저는. 왜 그러냐면 저는 이 일이 반복될까 봐 참 두렵습니다. 반복될까 봐 두려워요.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성정을 봤을 때요. 앞으로 그 해병대 최상병 사건처럼 어떤 수사 결과나 재판 결과를 봤을 때 그걸 접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경로해서 이게 뭐냐, 이렇게 하면 되냐, 뒤집어라, 가만두지 마라, 이런 얘기할 가능성 꽤 있거든요. 그게 일선 판사들한테 전달이 되기 시작하면 법원 판결도 이제 영향받습니다.
그리고 정말 끔찍한 거는요. 그런 일이 있어도 밝히기가 너무 어려워요. 우리가 모른 채로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너무 끔찍하죠. 그리고 우리 재판받는 국민들이 이미 사법농단 사건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이 재판이 뒤에서 배후 조정되고 있을 수 있고 부당한 영향이 있을 수 있고 이렇다는 거를 이미 국민들이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것들을 그 불안을 불식시켜주지 못하고 그런 위험성이 상존해 있는 상태로 계속 사법 시스템이 존속되는 거에 지속되는 거에 대해서 걱정이 참 큽니다. 이 사건을 겪고 사법부는 어떤 반성과 성찰 혹은 뭐 그 변화가 있는 건가요? 지금 사실 네. 사법부가 다시 행정처가 좀 강화되기 시작했다라는 식의 보도도 나오고 있잖아요. 네. 전혀 반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이 소위 말하는 적당주의 개혁을 한 것으로 인한 저는 후폭풍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후폭풍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항상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 있을 때 했던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중요한 개혁 요구가 있을 때 그 개혁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은 정말 좌고우면하지 않고 어떻게든 성과를 내야 된다. 영혼 없는 개혁하다가 나중에 패가망신하는 경우 정말 많다. 나중에 이제 역사가 어떻게 기록을 할까요? 김명수 대법원장이 어느 정도 중도적인 입장에서 조화롭게 해보려고 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록할까요? 전 절대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결단을 내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오히려 나중에 이제 그걸로 인해서 역풍을 불러왔다. 이제 이렇게 기록될 거라는 걱정이고요. 지금 이제 결국은 사법부가 반성을 하고 이런 게 중요한 이유는 그래서 그 이후에 변화된 모습을 보이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거든요.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들어와서 사법부가 완전히 거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퇴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법원행정처의 판사를 늘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 인사에서 법원행정 판사 숫자를 다시 늘렸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느냐? 법원행정처의 판사를 늘리는 거는요. 난로 옆에다 지금 화약고를 쌓는 겁니다. 터질 수 있어요. 법원행정처가 제가 아까 말씀드리대로 30명의 비서 조직입니다. 대법원장의 비서 조직. 대법원장의 비서 조직이고 재판에 개입하거나 할 때 대법원장이 일선 판사한테 직접 전화하지 않죠. 비서들 통해서 연락을 하게 하는데 그 비서들 연락을 받았을 때 1심 판사들이 일선의 판사들이 왜 흔들리느냐? 같은 판사가 전화해서 흔들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법원 공무원들이 전화하거나 변호사들이 전화를 하면 무시할 수 있어요. 근데 엊그제까지만 해도 내 옆에서 같이 재판하던 판사들이고 같은 법관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전화를 해서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요구를 하면 무시하지 못하고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통로를 차단하려고 법원 행정처라고 하는 조직의 판사들을 뺀 거거든요. 소위 말하는 이 악마의 다리를 끊어낸 겁니다. 근데 그 끊어낸 다리를 지금 다시 복구하고 있는 거예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러면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해드렸지만 해병대 최상병 사건처럼 어떤 재판에 대해서 어떤 판결이나 어떤 판사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야, 이놈 이거 가만둬도 되는 거야? 이게 말이 돼? 하고 술 한잔 마시고 경로하면 이제 그게 대통령실과 법원 행정처를 통해서 1심 법원들한테 전달될 수 있고 그런 통로들이 지금 구축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게 전달이 돼도 아무도 알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게 문제인 거죠. 네, 그러니까 한 번 이렇게 폭로되었고 그 사실을 제대로 잡지 못했기 때문에 더욱더 다음번에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아도 말하지 않을 거다라고 그렇죠. 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네, 참 사법농단의 어떤 사건의 무게에 비해서 너무 좀 이게 덜 알려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의원님이 더 열심히 말씀하시고 역할을 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번 판결에서 또 그런 부분도 있어요. 이제 인사권 남용과 관련돼서 판사들한테 인사 불이익을 준 사실을 법원에서 인정을 했어요. 1심 재판장도. 자, 이건 인사 불이익 맞다. 그런데 이 정도는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판결을 했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조희대 대법원장한테 그냥 고속도로를 깔아주는 거죠. 아, 이 정도는 하셔도 됩니다. 근데 거기서 말하는 그 정도가 이제 판사들을 험지로 보내고 한직으로 보내고 지방 멀리 보내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 정도만 해도 판사들이 다 영향받습니다. 판사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예. 다 영향받아요. 근데 그거 해도 된다고 지금 판결문에 써준 거잖아요. 어쩌란 말이에요. 지금 앞으로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 하에서. 참 정말 걱정이 크고, 물론 저도 뭐 이 사건에 대해서만큼은 제가 당사자인 측면도 있고 해서 기회가 될 때마다 제 역할 앞으로 더 할 겁니다만, 앞으로 이제 법원 내에 남은 양식 있는 젊은 판사들, 또 이 사건을 취재한 언론인들, 또 그 외에 많은 법조인들과 국회 입법부에서 22대 국회에서 활동하실 모든 분들이 같이 좀 협업을 해서 이 부분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조치들을 이제부터라도 해 나가야 된다. 이 부분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의원님. 예. 네. 예, 말씀하세요. 행정처 탈판사 요것만 얘기할게요. 예, 제가 더 너무 하세요, 더 하세요. 죄송합니다. 예. 오늘은 좀 아닙니다. 예, 예. 네, 지난주하고 참 많이 기분이 다르네요. 예를 들면 행정처 탈판사와 문제도 입법으로 해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22대 국회에서 여러 정당들이 힘을 합쳐서 법원 행정처라는 조직에 판사가 들어올 수 없다. 법만 만들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 얘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법을 만들려고 하면 민주당 혼자만의 힘으로 안 됩니다. 민주당 혼자 하려고 하면요. 또 언론과 또 국민의힘과 또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이 법원 장악하려고 한다는 프레임으로 공격할 거예요. 거기에 방어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서기 위해서는 여러 정당이 또 연합해서 해야 돼요. 같이 해줄 파트너들이 필요해요. 그러면서 이것도 정치 개혁하고도 또 연결이 됩니다. 안 그래도 사실 그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어떻게 자연스럽게 그 말씀을 마지막에 하셨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댓글창에는 계속해서 또 이제 선거제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들 물어보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난주에 말씀 주셨던 정치개혁이 왜 필요한지, 연합정치 왜 필요한지에 대한 말씀, 그리고 22대 국회 역할까지도 말씀해 주셨는데, 질문이 크게 두 개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위성정당 시민의힘 소식 듣고도 병립형 선거제 반대하냐라는 게 있고요. 이탄희 의원이 좀 더 출마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말이 계속 올라오는데, 심지어 송파 출마가 설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말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야 될 상황입니다. 네,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시민의힘 저희 이름은 오늘 처음 들었는데요. 그쪽에서도 계속 국민의 미래인가? 아무튼 시민의힘은 정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요. 위성정당을 만들 때와 병립형으로 돌아갈 때랑 둘 다 나쁩니다. 저 위성정당 금지법 발의했고, 위성정당 금지법 통과만 되면 국민의힘이 위성정당 만들어도 무력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그게 안 돼서 위성정당 만들어지면 그것도 나쁘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둘 중에서 뭐가 더 나쁘냐면요, 병립형 퇴행이 최악입니다. 그거는 우리의 미래까지도 다 넘겨버리는 거예요. 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식 증오 정치 판을 깔아주는 겁니다. 위성정당은 이번에 우리 2024년에만 어떻게 대처를 하면 되지만, 병립형은요 2028년, 2032년, 2036년까지 다 넘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더 최악이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탄희라는 정치인의 정치 인생에서 되게 중요한 키워드들이 오늘 저희가 사법농단이라든지 그것이 실제로 정치개혁과 어떻게 연결되는지까지도 짚어본 것 같은데, 사실 진짜 더더욱 더 알려야 되는 사안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의원님 또 한 번 더 모시고 이 이야기들을 나눠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좀 마무리 말씀 혹시 좀 훅훅 넘어가서 시간이 부족해서 못하셨던 게 있으면 이야기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소회를 굳이 한마디 하자면, 저희 판사를 제가 11년 하고 국회의원을 4년 했어요. 한 15년 했는데 좀 많이 돌아보게 됩니다. 지난 15년을 내가 어떻게 지냈나. 근데 저는 그냥 한 가지였던 것 같아요. 좀 뭔가를 지키고 싶었어요. 수호자 역할. 법원에서 재판할 때도 좀 내가 오판해서 혹시 사람들 인생 망치는 거 아닌가,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했고, 정치하면서도 한 사람 한 사람 지키려고 했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개혁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었고요. 이 조직 논리로 인해서, 그러니까 항상 눈앞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뭔가 본업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힘들어지고 그게 후순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법원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 조직 논리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일해라라고 이야기하는 만큼, 정치에 대해서도요, 당장 눈앞의 이익이 아니라 진짜 우리 정치의 목적이 뭔지,
우리 민주당 정치의 목적이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도 명확하게 원칙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할 때 국민들이 우리를 따라주시고 그렇게 할 때 우리 국민들이 우리 사법개혁 하겠다 할 때도 힘을 실어주실 거예요. 그렇게 앞으로 제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앞으로 정치를 하실 분들 또 법원에서 재판을 열심히 하실 판사들이 그 길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거의 영상 편지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네, 의원님 아무튼 또 요 이슈와 관련해서는 더 짚어보는 시간을 20분이 참 짧네요. 사실 말씀을 나누기로 했던 20분 이상의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좀 갈증이 난다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당선 레이더에서는요.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과 함께 고발 사주 이슈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